사실은 판례는 총칙 정도에서 좀 많이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물권법은 대부분 강행 규정이죠. 네, 그래서 물권법은 법 전문 쪽에서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가서 계약법에서 조금 보시면 돼요. 채권법도 그 많은 파트에서 각각 한 문제씩 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판례 이렇게 내기보다는 그쪽은 거의 다 법 전문에서 거의 나와요. 여태까지 나온 거 보면요. 근데 이제 판례가 많이 나오는 데가 이 총칙이니까 총칙을 집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엔 법률행위 해석입니다. 법률행위를 해석한다는 얘기는 의사표시를 해석하는 거죠. 예, 법률행위 해석. 해석 방법은 몇 가지가 있죠? 세 가지가 있죠. 자연적 해석하고요. 규범적 해석하고 보충적 해석. 원래 해석은 두 가지죠. 자연적 해석은 표의자의 내심적 효과 의사를 중심으로, 규범적 해석은요, 표시 내용의 객관적 의미에 따라서 해석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갖고 두 가지인데, 자연적 해석이나 규범적 해석을 통해서도 당사자 간의 의사의 갭이 생길 때는 판사가 제3자 시각에서 당사자가 이런 사실을 알았으면 이러한 생각을 하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가상적 의사에 따라서 해석해 주는 걸 보충적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관념, 그걸 의사라고 얘기를 하죠. 이걸 의사라고 하는데, 이 의사는 두 가지로 나눴어요. 내심적 효과 의사와 표시상의 효과 의사, 이렇게 둘로 나눴고요. 내심적 효과 의사하고 연결되는 게 자연적 해석, 꿍꿍이죠. 그 다음에 표시상의 효과 의사하고 연결되는 게 규범적 해석,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내심적 효과 의사와 표시상의 효과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일치하지 아니할 때는 자연적 해석에 의할 것이냐 규범적 해석에 의할 것이냐 항상 문제가 되는데, 일치할 땐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자연적 해석에 의하든 규범적 해석에 의하든 일치하니까 어떤 걸로 해석해줘도 결과는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에는 원래 자연적 해석에 의한다 그러면 이 사람이 생각한 대로 해석해준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표시했든 간에 얘가 머릿속으로 원했던 대로 해석해줘야 된다. 이거는 재산적 거래 관계에 있어서는 있을 수 없어요. 거래 안전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재산 관계는 대부분 다 규범적 해석이고요. 가족 관계는 전부 자연적 해석에 의한다. 그래서 신분행위는 다 자연적 해석이고요. 재산행위는 대부분이 다 규범적 해석인데, 재산행위 중에서도 자연적 해석을 해도 되는 분야가 있어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있죠. 그 다음에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리고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다 이런 거 있었잖아요. 요거는 재산상 법률행위지만 자연적 해석에 의한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봐야 되는데요. 그 171번 판례가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에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해야 된다. 언제 문제가 되는 거냐면, 행위자가 타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계약 당사자를 확정하는 방법. 지금 갑하고 법률행위를 하는 사람은 을인데, 을이 병의 이름으로 법률행위하고 있어요. 실제로 온 사람은 을이에요. 그런데 계약 명의는 병 명의로 하고 있다고. 근데 둘이 얘기를 뭐라고 했냐면, 계약은 내가 하지만 당사자는 병입니다 라고 합의를 했대요. 그럼 계약의 당사자는 갑하고 누가 돼야 되죠? 병이 돼야 되죠. 둘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이분이 바쁘셔갖고 제가 왔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대리인으로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사자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 합의가 있었으면 합의한 대로 계약의 당사자가 결정이 되면 되겠는데, 합의가 되지 않았대요. 그리고 갑도 지금 병인지 을인지도 모르고 을하고 계약을 체결했대요. 그럼 누가 계약의 당사자가 될 것이냐? 이건 판례도 아닌 거야.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인식할 것인가 라고 하는 기준에 따라서 해석해 줘야 된대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합의했으면 합의한 대로, 합의가 없으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하였을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계약을 해석해 줘야 된다. 이거는 어린아이들도 할 수 있는 얘기죠. 근데 시험에 참 잘 나와요. 특히 합의가 있었으면 어떡한다? 쌍방이 합의한 대로. 171번이고요. 자, 172번 비교 판례는 그냥
172번, 173번 요거는 비교 판례는 그냥 읽어보셔도 됩니다. 해석 방법 중에서 자연적 해석이 있죠. 자연적 해석은 표의자가 진정 마음속으로 바랬던 사항을 기준으로 해석해 줘야 됩니다. 계약의 해석은 계약서 문구에만 구애될 것이 아니라 문헌의 취지에 따름과 동시에 논리 법칙과 경험률에 따라서 당사자의 진위를 탐구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자연적 해석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 오표시 무예인데요. 오표시 무예는 여러분 시험에 나올 차례가 됐어요. 순서가 법률행위 해석 중에서도 한 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이 오표시 무예가 이번 타이밍에 나올 때가 됐습니다. 자, 갑하고 을이 있는데 갑이 두 필지의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X 토지와 Y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매매 계약은 X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 성립한 거예요. 둘이 그렇게 합의했어요. X입니다 라고 한 게 아니라 이 땅 좋죠? 그랬더니 우리 아우 내 마음에 쏙 들어요. 빨리 씁시다. 그래서 빨리 썼어요. 그래서 둘이 매매의 합의는 X에 대해서 매매를 합의했는데 계약서의 표시는 Y로 표시하고 있어요. 이건 진짜 X 토지인데 Y로 착각을 하고 Y로 지금 매매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을이 들어가고 여기서 줄넘기 하면서 뛰는데 여기서 뛰고 있을까? 여기서 뛰고 있을까? X에서 뛰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떠들어? 아이고 내 Y, 아이고 내 Y 그러면서 뛰겠죠? 실제로는 X인 거예요. 취득한 것도 X죠? 표시만 Y로 잘못 표시했고 그래서 등기가 된 거죠. 이렇게. 이 오표시 무해라고 하는 건 말이죠. 법률행위 하면서 잘못된 표시는 법률행위 자체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 이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건 잘못된 표시일 뿐이죠. 실제로 을이 사용수익하고 있는 것도 X 토지입니다. 등기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Y에 대한 표시는 무효고 무효의 기초에 해서 이루어진 이 등기도 무효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을은 어디에 대해서 권리를 취득해야 되죠? X 토지에 대해서 권리를 취득해야 되는데 법률 행위를 했으니까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아직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했고 여기다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할 수 있는 채권이 생긴 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해서 소유권 이전 받게 되면 권리를 취득합니다. 그러니까 이 행위는 지금 여기는 착오가 있어요, 없어요? 착오가 없죠. 착오라고 하는 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았는데 표시한 대로 법률 효과가 나타나면 내가 의도했던 게 이게 아닌데 이게 착오죠. 표시한 대로 법률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여기는 의도한 대로 법률 효과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착오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착오를 이유로 이 매매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는 없는 거예요. 확정적으로 X에 대해서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오표시 무효다. 거기는 갑, 을을 이름을 바꿔서 매도인과 매수인 그래 놓고 여기다가 토지 이름이 이게 갑토지, 을토지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갑토지, 을토지. 그럼 갑에 대해서 합의가 성립했는데 표시는 을에 대해서 했다 그 얘기겠죠? 이게 또 바뀌니까 조금 혼동됩니까? 네. 이거 가지고 혼동되는 건 내 책임 아니죠? 자, 그 다음에요. 규범적 해석이에요. 더 받을 돈이 있는데 영수증에 총완결이라고 표시했답니다. 영수증에 총완결이라고 표시했다. 더 받을 돈이 있는데 둘이 거래하면서 실제 받아야 될 돈은 56만 원 뭐 그런데 그냥 500만 원이라고 하시자고요. 근데 얘가 변제한 거는 200만 원만 변제했어요. 그래 놓고 영수증을 500만 원짜리 써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200만 원 변제했으면서 500만 원짜리 영수증을 써주면 이건 유효예요, 무효예요? 영수증 500짜리 써주면 이건 무효죠? 이건 무효지. 통정 허위 표시니까 200만 원밖에 안 갚았는데 500만 원짜리 영수증 달라고 그래서 얘가 그러지 뭐 그러고 써줬대요. 이건 둘이 허위의 의사표시한 거죠. 짜고 한 허위 표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수증은 무효인데 갑이 생각을 잘못한 거예요. 에이 여기 500만 원짜리 써달라고 그러고 있어. 그래서 그냥 둘이 뭉실하게 뭐라고 했냐면 총, 완, 결 이렇게 한 거야. 을이 써달라고 그런 영수증 얼마짜리였어요? 500만 원짜리 써달랬는데 뭐라 그랬어? 총완결. 그렇다는 얘기는 200 받고 나머지는 탕감하겠다라고 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해달라는 대로 해줬으면 이건 무효잖아요.
짜고 한 허위 표시니까. 또 상대방 요구에 의해서 비진이 표시했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죠. 근데 얘가 총한결 해달랬어요? 그쵸? 200만 받고 끝내겠다라고 한 거예요. 더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엔 얼핏 생각하면 이거는 500만 원짜리 해주니까 못 받을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나머지 받을 수 있을 것 같죠? 예, 얼핏 잘못 생각하면 이런 생각해요. 근데 얘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주면 이건 관계없어요. 이건 무효예요. 무효인데 이거는 얘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자기가 알아서 완결시켜줬죠. 그래서 이건 못 받는 거야. 이건 나머지 받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가끔 보면요. 민법 가르치면서 야, 이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참 좋은 사람들하고 살고 있구나. 이렇게 모르는데 여태 안 속여먹고 그죠? 왜 서울역에 안 보내고 이렇게 여기 앉아있게 이러고 하는가 그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친한 사람들 만나면 끌어안고 뽀뽀 한 번씩 해주세요. 고맙다고. 그동안 나한테 사기를 안 쳐줘서 고맙다고. 자, 그 다음에 177 모든 경우의 화재 그랬어요. 임대차 계약 체결하면서 임차인이 모든 경우의 화재를 책임지겠다고 했대요. 그럼 모든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화재도 포함이 된다. 178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뭐 하겠다고요? 노력하겠대요. 그럼 법적으로 책임지겠다는 얘기인가요? 노력만 좀 하겠다 그 얘기죠. 또 179번에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서 단서 조항에 권리금액의 기재 없이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고 기재했답니다. 그럼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모든 권리금을 뭐라고요? 인정함이라고. 권리금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보통 권리금이라고 하는 건 임차권이 승계가 되면서 기존의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 사이에 주고받는 게 통상적이죠. 임대인이고 임차인이라고 할 때 임차인이 물건에 시설 공사를 하고 또 여기에 영업권 같은 게 생기면 그 영업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서 시설도 같이 양도합니다. 그러면서 그 영업권의 금액과 시설과 관련된 그 시설 비용을 권리금으로 받아요. 이 권리금으로 받고 하는 건 임대인이 관여할 게 아닌데 요구에 의해서 이거 권리금 받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랬더니 나 안다. 그런 거야. 그랬더니 안다고 써달래요. 그래서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 이렇게요. 모든 권리금을 인정한다고. 니네끼리 주고받는 거 내가 안다 그런 의미예요. 이 의미는 다음 임차인한테 권리금 받는 걸 방해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인 것이지 다음 임차인한테 권리금 못 받으면 내가 물어주겠다 그런 뜻은 아니죠. 다만 권리금이 있다는 거 알고 있었으니까 다음 임차인한테 권리금 받으려고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 계약을 못하게 하면 즉 내가 회수하겠다라고 해서 못하게 하면 권리금 취득 자체를 방해하고 있잖아요. 그때는 스스로 물어주겠다라고 하는 의사로 해석할 여지는 있어요. 하지만 니네끼리 거래하는 과정에서 권리금을 못 받았다 하여 내가 권리금을 책임지고 변상해 주겠다 그런 의미는 아니다. 자, 그런 정도 보시고 180페이지 그냥 읽어보세요. 어려운 것 같지만 그런 거는 우리 시험에 잘 안 내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면 이제 의사표시 이론이 나오죠. 지금 우리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 중에서 의사표시 들어갈 차례인데 의사표시는 정상적인 의사표시가 효력이 발생합니다. 정상적인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동시에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정상적인 의사표시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민법에서도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를 규정해 놓고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공부해요. 그리고 그거 싹 빼고 나면 나머지는 다 정상적인 의사표시죠. 그러면 정상적인 의사표시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동시에 and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으면 정상적인 의사표시거든요. 그러면 이거의 반대를 보자라고 하는 거야. 반대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겠죠. 요거는 and면 또는 그렇죠.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요거 공부하는 거예요. 요거 싹 빼면 나머지는 다 정상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요. 이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는 크게 둘로 나누면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다라고 하는 거죠.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또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다. 하자 있는 의사표시다라고 하는 건 의사와 표시는 일치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의사와 표시는 일치했다. 불일치면 일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의사와 표시는 일치했는데 하자가 있다는 얘기는 잘못된 의사결정을 했고 그 잘못된 의사결정한 대로 표시를 했다. 그러니까 하자 있다라고 하는데 쥐가 잘못된 의사결정해놓고 뭘 자꾸만 딴소리 하느냐? 아니에요. 잘못된 의사결정 과정에 외부에서 부당한 간섭이 있었다. 그 외부의 부당한 간섭은 외부에서 사기를 쳐서 잘못된 결정을 했다. 또는 외부에서 강박행위라니까 겁이 나서 잘못된 결정을 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데 법조문은 4개예요. 행위는 5개인데요. 그래서 107조, 108조, 109조가 여기고요. 그 다음에 110조가 요거 하나죠. 110조에는 행위가 2개예요. 사기, 강박. 그래서 비진의 표시, 통정호의 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비통, 착사강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 이제 하나씩 보는 거예요. 전부들 3분의 1 정도는 괜찮은데 나머지는 눈에 힘이 빠지거나 그렇죠. 어깨에 힘이 빠졌어요. 이렇게. 백가죽이 드러나면서 근육을 잡아 당겨가지고 그렇죠. 집에 있는 왼수들 생각해야 되죠. 옛날에 그 허참씨인가 하는 연예인이 사회를 봤던 그 할머니 할아버지 나와서 스파트 퀴즈 같은 거 맞추고 막 그러는 거 그런 거 있었죠 옛날에. 거기에 할머니가 할아버지하고 나오셔갖고 할아버지가 문제 내고 할머니가 맞히는데 할아버지가 할머 우리 사이가 뭐야? 그랬더니 할머니 전혀 노 타임으로 왼수 그래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에헤이 농담하지 말고 4글자래 4글자. 그랬더니 평생 왼수 그래버리죠. 그래요. 답은 이제 천생연분인데 남자분들은 나이 먹으면서 자기 부인을 천생연분이라고 자꾸만 느끼고 부인은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저 평생 왼수라고 느낀대요. 그렇죠. 그래서 할머니가 집에 혼자 계시던 할머니가 그 노인정에서 할머니들끼리 야유회 갔다 왔는데 집에 와가지고 한숨을 푹푹 쉬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물어봤대잖아요. 아, 왜 그래? 그러니까 아이 몰라도 돼. 그러면서 자꾸 한숨을 쉬니까 나중에 살살 물어봤대. 도대체 왜 그래?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에이씨 나만 영감 있어 그러더라고요. 다들 영감 없어갖고 노래방 가는데 나만 영감 있어서 밥 챙겨주러 간대잖아. 열 무지하게 받는 거죠. 참나. 이게 우리 남자분들 적당한 때 빨리빨리 죽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할머니 미팅도 좀 하시고 그죠? 자 젊겠으면 또 해요. 181번. 자 비진의 표시에서 진이란 특정한 방식으로 의사 표시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 마음속으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원고 본심에 잠재되어 있었다 하여도 원고가 강박에 의해서나마 이 사건의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 이야기는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다. 이건 비진의 표시가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182번도 같은 내용인데 자 이건 우리 과거에 아까 좀 잠깐 얘기했던 그 뭐 80년대 신군부가 들어서면서 JP라고 하는 분이 재산을 뺏기면서 그 뺏긴 재산 때문에 나중에 반환 청구 소송 제기했을 때 그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K라고 하는 분 3분이 계셨어요. 이 2분은 대통령 하셨죠? 네, 이분이 먼저 하시고 이분이 나중에 하셨고요. 그때 이제 이 K인데 3K 그죠? 그래요. 이분은 내란 음모죄를 뒤집어 쓰고 사형 선고까지 받았어요. 이분은 말 많다고 집에 가둬 놓고 못 나오게 했죠. 근데 이분은 그 새로운 그 2 양반의 육군사관학교 선배였다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2인자 생활을 했었어요. 이분을 꺾으려고 하다 보니까 뭐 내란 음모도 그다지 많지 않고 말도 많이 안 해. 그러니까 뭐라고 할 게 없는데 18년 동안 부정축제 혐의로 이 사람을 이제 매장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한테 부정축제 혐의를 씌운다는 걸 알고 아예 재산을 여기다가 다 증여해버리기로 한 거죠. 실제로는 증여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어요. 근데 겁이 나서 증여하기로 했고 걔네들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얘들도. 그래서 속으로는 증여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증여하였다면 이건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다. 자, 우리 판례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83번 판례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장애로 자기 명의로 대출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하여 대출금 채무자로서 명의를 빌려준 자에게 그와 같은 채무 부담의 의사가 없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 의사표시를 비진이라 볼 수는 없다, 그런 얘기죠. 자, 이것도 누가 부탁을 한 거예요. 밑에 있는 판례하고 같은 건데 184번 판례하고 같은 건데요. 이 사립학교 재단이에요. 사립학교 재단의 재단 이사장이 교직원들한테, 사립학교 교사들한테, 야, 내가 은행에다가 얘기해 놨으니까 가서 은행에서 대출 신청을 해. 그리고 이 대출금은 내가 갚는 거 알지?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사립학교 교사들은 이거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싫은데요? 그걸 내가 왜 해야 되죠? 라고 얘기하면 그 다음날 CUT 그러고 날라오겠죠. 네, 그러니까 잘리기 싫으면 할 수 없이 가서 대출 신청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은행 직원하고 참 더러워서 못 해먹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은행 직원도 우리도 들어온 거 많아요 이러가면서 커피 한 잔 주고받으면서 대출해서 대출금은 어디로 바로 보내요? 재단 이사장한테 바로 이렇게 보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재단이 문을 닫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갚을 사람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소송을 제기했죠. 나는 하기 싫은 거 비진의로 했는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내가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게 비진의 표시로서 무효다. 그러니까 나는 대출금 채무를 지지 않겠다 했는데 우리 판사들은 비진의에서 진이란 특정한 방식으로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 마음속으로 바랬던 사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니까 마지 못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으면 그건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다. 비진의가 아니다. 아시겠죠? 대출금 채무를 부담해라 라고 했던 겁니다. 왜 상문재단이라고 한참 시끄러웠던 거 있었죠? 모르시면 그냥. 그러니까 이게 뭐 커뮤니케이션이 되려면 서로 간에 책도 좀 한 번씩 보세요. 그 연속극의 남녀 상렬지사 이것만 죽도록 보지 말고. 지금 내가 연속극 얘기하면 다 알 거야 아마 또. 책도 보고 가끔 신문도 좀 보시고. 자, 좋습니다. 그래서 183, 184는 같은 내용이고요. 자, 185번은 비진의 표시가 표시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걸 알려준 판례죠. 네. 이게 일명 뭐라 그랬어요? 끄댕 사건이라고 얘기했죠. 네. 네, 끄댕 사건. 사립대학교 조교수, 여자 교수님이에요. 사직원이 수리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믿고 사퇴 수습을 위해서 형식상 이사장 앞으로 사직원을 제출했대요. 근데 원래는 뭐였었어? 사직원이 수리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죠. 그리고 이사장만 알고 있었는데 이사장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교통사고로, 그렇죠. 응급실에 들어가갖고 중환자실에서 못 나오고 있었다 그랬죠. 내 수업 안 듣는 분들 되게 많은가 보다. 사립대학교 조교수예요. 조교수고 이제 부교수 올라갈 판이야. 조금 있다가 서양화학과 조교수예요. 서양화 전공하신 분인데 이분이 수업 시간에 자기 고등학교 1년 선배인 어떤 분을 같은 이제 미대 교수인데 여기서 살짝 비판을 했어요. 근데 이 미대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와서 머리끄댕이를 잡아버린 거야. 둘이 같이. 떼굴떼굴 굴렀대요. 젊은 교수들이 떼굴떼굴 굴르니까 아주 남학생들이 좋아했대요. 어우, 이거 쉽게 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니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수업 시간에 선생이 다른 선생을 욕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리를 일으킨 사람 이제 징계에 착수했는데 이 사람이 조교수로 임용될 때도 굉장히 원만한 일을 많이 했겠죠. 원이 더 컸나요? 이렇게 원만한 일을 좀 했을 텐데, 그렇죠? 네. 쉽게 자르기가 좀 곤란한 거야 이 사회에서.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이사장이 퇴근을 하면서 왜 쓸데없는 짓을 하고 그래? 그러면서 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일 사직원 제출해. 그러면 불문 경고로 붙여줄 테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직으로 표시는 했는데 의사는 사직할 의사가 아니었죠.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었다고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표시가 됐는데 이 이사장이 얘한테 얘기하고 오다가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에서 중환자실에서 산소 마스크 쓰고 중내산에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사직서가 도착하니까 안 그래도 재단 이사회에서는 너무 원만했었기 때문에 이거 자르기도 쉽지 않고 지금 고민하고 있었는데 지가 그만둔대죠.
그랬더니 정녕 그러하시다면 그러고 사직원을 처리해 버렸어요. 그리고 교무처에서 이따가 전화한 거예요. 교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처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언제부터 나가죠? 뭘 나오십니까? 꾸준히 쉬시면 되지. 표시한 대로 처리가 됐는데 여기서 소송 제기한 거예요. 나는 비진이로 표시했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라고 했는데 판사가 누구한테 얘기했는데 그랬더니 이분이요. 이분 어디 있는데 그날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누워 있다가 중환자실에 지금 산소 마스크 쓰고 있대요. 그러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유가 없죠. 그러니까 표시한 대로 효력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이 끄댕 사건도 자주 나와요. 예. 자, 넘겨보시고요. 186번 같은 경우는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187번이 이제 비진이 표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항인데요. 근로자가 회사 경영 방침에 따라서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직 처리했다가 즉시 재입사하는 방식. 이게 일괄사직 사건이죠. 예. 이 경우에 근로자의 퇴직 전후에 걸쳐 실질적인 근로관계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하였고 사직원 제출은 근로자가 퇴직을 할 의사 없이 퇴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비진이 표시에 해당하고 회사 또한 그러한 진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므로 퇴직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자, 그런데 여기 우리 비정상적인 의사 표시에 관한 107조 내지 110조 아니면 비통 착사강 공통점이 있다 그랬죠. 이 공통점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어떤 식으로든지 분명히 문제에 나와요. 답으로 나올 확률도 50% 이상입니다. 먼저 신분행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죠. 신분행위에 적용하지 않는데 신분행위는 언제나 무효로 확정이 돼 있다. 공법상 행위에도 적용하지 않는다. 공법상 행위는 유효로 확정이 되어 있고요. 공법상 행위는 행정행위라고도 하고 소송행위라고 나올 수도 있고 행정행위가 구체적으로 나오면 공무원 개인의 사직서 작성하는 행위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비진이 표시 또는 통정허위 표시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유효로 확정되어 있는 거고요. 단체적 거래 행위나 정형적 거래 행위에도 적용하지 않는다. 단체적 거래 행위가 구체적으로 나오면 뭐예요? 주식 인수 청약 같은 거죠. 주식을 사자 주문했는데 갑자기 급격히 떨어진다. 차고 취소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게 가능하면 우리는 여기 나와서 이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죠. 내일 아침 9시까지 자다가 9시에 일어나서 컴퓨터를 켜고 모든 걸 사자 주문 다 했다가 올라가는 건 유효, 떨어지는 건 차고 취소 이러면 되죠. 예. 그래서 이것도 무조건 표시한 대로 뭘로 확정? 유효로 확정. 정형적 거래 행위는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는 행위예요. 이것도 언제나 표시한 대로 유효로 확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107조 내지 110조는 말이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규정을 다 가지고 있다 그래요.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선의의 제3자 선의는 추정이 되고요. 그렇죠? 제3자는 선이면 충분하고 무과실을 요하지는 않는다. 여기까지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어떤 식으로든지 문제에 반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공무원 사직서 제출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현역군인의 전역 지원. 현역군인도 공무원이죠. 그다음에 영업 재개 신고, 소송행위 이런 데는 적용하지 않는다. 자, 대리권 남용의 문제. 대리권 남용은 107조 2항 배임적 대리행위 했을 때 107조 1항 단서 규정이 적용이 된다 그랬죠. 대리권 남용 기억 안 나요? 갑의 대리인 을이 갑소유 부동산을 처분합니다. 처분하는데 갑의 대리인 을이 처분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3억짜리 부동산인데 지금 2억에 매매하고 있어요. 가격이 싸다고 해서 이게 뭐 이상한 행위 하고 있다 그런 건 아니잖아. 대리인이 알아서 판단하는 거죠. 근데 표시는 지금 갑을 대신해서 을이 매매합니다. 라고 표시했어요. 그럼 표시 내용 속에는 매매 대금은 누구 갖다 줍니다? 갑 갖다 줍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얘 의사는 뭐야? 횡령할 의사인 거야. 2억 원을 가지고 여자친구 데리고 유럽 여행을 가서 명품 백을 좀 다 사주고 싶대. 굉장히 훌륭한 사고방식 갖고 있나요? 목을 졸라버려야 되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았다는 거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았어도 원래는 표시한 대로 효과가 발생해야 되죠.
갑이 책임지는 거예요. 다만 이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때는 무효가 돼야 되죠. 그럼 갑은 책임지지 않는다. 자, 이게 대리권 남용 쪽에 나오면은 갑이 책임지느냐 안 지느냐 이거 가지고 나와요. 그럼 대리권 남용 사실이 분명한 경우에는 갑이 책임져요, 안 져요? 져요. 대리권 남용 사실이 분명해도 갑이 책임을 지되 언제 책임지지 않는다고요? 상대방이 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책임지지 않는다. 아시겠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시험에 나오는 용어가 갑이 책임지느냐 안 지느냐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대리권 남용에서는요. 진위 아닌 의사표시가 대리인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대리인의 진위가 배임적인 것임을 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그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본인은 아무런 책임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통정 허위 표시죠. 둘이 짜고 한 허위 표시다라고 하는데 여기는 상대방과 행위자가 서로 짠 것뿐만 아니라 합의한 것뿐만 아니라 당사자 간에 그렇게 하기로 합의까지 했어야 돼요. 둘 다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했죠? 짜고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191페이지 보면은 채권자 취소권 인정한다 안 한다? 채권자 취소권도 인정이 된다죠. 통정허위 표시가 채권자의 강제 집행을 면탈할 목적을 가지고 했으면 이거는 사회행위에 해당하므로 채권자 취소권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의의 제3자 그래요. 여기서 얘기하는 제3자란 당사자와 그 포괄 승계인을 제외하고 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자. 그래서 거기 제3자의 의미는 여기서 제3자란 허위 표시의 당사자 및 포괄 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허위 표시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 관계를 토대로 새로운 법률 원인으로서 이해관계를 갖게 된 자, 새로이 매매계약 체결한 자죠. 뭐 이걸 제3자라고 한다. 또 제3자의 선의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추정이 된다고 얘기했죠. 예, 그래요. 제3자의 선의가 추정이 된다는 얘기는 제3자는 입 다물고 있으면 선이다. 스스로 나 선인데요 라고 떠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입만 다물고 있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그 파산관제인인데 파산관제인은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맨 밑에요. 파산관제인이 어떤 때 문제가 되냐면 갑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을에게 명의신탁을 한 거예요. 네 이름으로 잠깐만 좀 해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둘이 가장매매에서 얘 이름으로 등기해줬다고요. 그러면 이 부동산은 지금 누구 건데요? 갑 거죠? 을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도 소유자는 갑이잖아요. 그런데 얘가 파산해버렸다는 거야. 이 상태에서요. 그럼 파산관제인이 등장하겠죠? 그 파산관제인은 명의자가 현재 을로 되어 있으니까 을 걸로 알고 무조건 어떻게 해요? 채권자들에게 안분해서 배당해 줄 거라고 이거까지 매각을 해서 이 파산관제인은 이렇게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라고 봐요. 새롭게 등장한 자예요. 그래서 여기는 파산관제는 무조건 제3자에 해당한다. 자, 그 다음에 195번에는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부동산 소유 명의를 신탁하는 것. 이거는 불법원인급여는 아니라고 얘기했죠. 우리 불법원인급여 할 때 고개 잠깐만 드세요. 힘들어서 막 죽으려고 그런다. 불법원인급여 할 때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강제집행 면탈 목적이나 또는 세금 포탈 목적, 투기 목적으로 특별한 행위를 했대요. 이건 반사회적 행위 아니니까 불법원인급여는 성립하지 않는다. 몇 가지 얘기해 줬죠? 강제집행 면탈, 투기, 세금 포탈 목적. 세금은 많이 내는 게 좋아요? 조금 내는 게 좋아요? 안 내는 게 좋아요? 안 내는 게 좋죠? 어떤 분들 그런 얘기해요. 아니, 많이 벌어서 많이 내면 좋죠. 그런데 많이 번다고 왜 많이 내? 많이 벌고 안 내면 더 좋지. 그죠? 나는 많이 벌고 많이 내고 싶어요. 정신과 치료받아야 돼요. 많이 벌고 안 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정상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 누가 와서 세금 안 내는 방법 가르쳐줘요? 세무공무원들, 국세청 직원들 나와서 하죠? 걔네들 일이 뭔데? 세금 걷는 거예요. 세원 찾아내서 세금 걷어들이는 건데 걔들이 세금 조금 내는 걸 강의한다고. 그 왜 그래요? 세금은 안 내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그게 잘못된 행위다 그러면 다 그거 직무유기죠? 세금은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투기는 왜 하는 거죠? 투기? 돈 버는데 뭘 통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투기와 투자의 차이는 세금을 내면 투자고 세금을 안 내면 투기인 거예요. 내가 좀 차익이 좀 생겼대. 차익이 생기면 그 차익 가지고 세금 다 내면 세금 다 내고 남는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금 안 내려고 지금 발버둥 치는 게 투기죠. 그러니까 투기 목적의 행위도 자연스러운 행위예요. 강제 집행 면탈 목적의 행위도 자연스러운 행위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는 반사회적 행위 아니고 이에 따라서 급부가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그 급부는 불법 원인급여가 아닌 거예요. 사람의 본능에 아주 부합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변에 나는 많이 벌어서 많이 내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하면 너 민법 선생한테 가면 혼난다 그래요. 많이 벌어서 안 낼 수 있으면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와갖고 뭐 누구에게 이렇게 분산시켜라 뭐 막 이런 얘기 하죠. 관심도 없었나 봐. 남녀 상렬지사 아니면 안 봐. 자, 그 다음에 허위 표시가 아니라는 취지의 판례들 쭉 나오는데요. 채권 담보 목적으로 동산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의 형식을 취해서 채권자에게 인도 내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는 법률행위. 이걸 뭐라고 했죠? 양도담보라고 했죠. 채권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해준다. 이게 양도담보예요. 매매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해주면 소유권 이전이죠. 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인데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 취소하는 거예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해서 착오가 발생했을 때 취소할 수 있는 것이고,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도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대한 과실 없는 착오자는 내용의 중요 부분에 해당함을 입증해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취소하게 되면 손해배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법에 정해진 취소권을 행사하는데 그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겼다 하여 손해배상할 의무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중요 부분이다 라고 하는데요. 중요 부분은 경제적 불이익이 있으면 중요 부분이죠. 중요 부분을 판단하는 기준은 이로써 경제적 불이익이 생겼느냐 안 생겼느냐 이걸 찾아야 돼요. 1389평을 모두 경작할 수 있는 농지인 줄 알았는데 600평이 하천이래요. 뭐야 이거 거의 절반이죠? 그러면 이건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중요 부분이고요. 또 보증 쓰려고 근저당 설정 계약서를 받고 보증인으로서 서명 날인했는데 그 보증을 쓴 사람이 자기 친구인 줄 알았더니 자기 친구가 아니래요. 그래서 채무자가 자기 친구가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저당 설정 계약 체결에 있어서 채무자 동일성에 관한 물상 보증인의 착오다. 그게 말이 조금 어려운데 그거는 근저당 설정 계약을 왜 해주냐면 의리갑한테 돈을 빌려준 거예요. 2억을 빌려주는데 2억 자기 부동산이 있으면 자기 부동산 가지고 저당권 설정하면 되겠죠. 내한테 부동산이 없으니까 갑의 친구 병이 얘하고 근저당 설정 계약 체결하는 거예요. 저당권을 설정해 주면서 갑이 2억 원을 변제하지 않으면 내가 변제할 것이고 나도 변제하지 않으면 경매 실행해서 받아가라. 이 저당권 내지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겁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 집안에서 뭐라고 불러요? 암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남의 보증을 왜 쓰고 날려? 어쨌든 물건 가지고 보증 썼으니까 물상 보증인이잖아요. 근데 갑이 아니고 누구였더라? 신이었더라 그런 거예요. 예. 신이었대요. 그래요? 갑하고 신하고 비슷하니까 헷갈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신이라고 해놓고 그러니까 기분 좀 안 좋은데? 어쨌든 얘는 잘 갚는데 얘는 잘 안 갚는 놈이래. 여기에 손해 생길 게 뻔하죠? 그래서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물상보증인의 착오는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요. 재건축 설계 용역에 있어서 재건축 조합이 건축사 자격 없이 건축연구소를 개설한 건축학 교수에게 건축사 자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설계 용역을 맺겠대요. 이거는 중요 부분에 해당할 수밖에 없죠. 애가 건축사 자격이 없대. 설계 제대로 못할 거 아니냐고요. 이건 중요 부분이 맞는 것이고, 법률에 관한 착오 그래요. 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인데도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했대요.
그렇다는 얘기는 양도소득세 내야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경제적 불이익 무조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 거고요. 중요 부분이 아니라고 하는 취지의 판례들인데 시가에 관한 착오, 물건의 종류에 따라서 똑같은 물건이라도 어떻게 관리했느냐에 따라서 시가는 차이 날 수 있죠. 그러니까 시가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이 아니에요. 시가를 속였다라고 해서 사기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시가 같은 경우는요. 자, 202번은요. 지적이 실지 면적보다 적은 경우 그래요. 지적이 적으면 대금 감액으로 해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수량 부족이라든지 시가에 어떤 착오가 있었다. 이건 중요 부분이 아니다. 자, 203번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타인 물건에 대한 임대차가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타인 물건에 대한 임대차. 정확하게 얘기하셔야지. 지금 뮤효도 들리고 효만 하는 사람도 있고 효. 무슨 효요? 효는. 그래요. 타인 물건에 대한 임대차, 타인 물건에 대한 매매 다 유효입니다. 그죠? 근데 임대차 계약 체결하면서 임대인이 반드시 소유자일 것을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한 무조건 임대인 소유가 아니다라고 해서 임대차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런 설명도 했어요. 집에 가다가 공지 있으면 어떡하라 그랬어요? 말뚝 박아야 되죠? 이렇게 집 가는데 여기 공지가 이렇게 있대요. 이런 공지가. 그럼 이 공지는 분명히 쓰레기가 꽉 차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말뚝을 하나 세워놓으세요. 여기다 쓰레기 버리다 걸리면 개망신 당합니다. 이러고 하나 써놓고 전화번호를 딱 해놓는 거예요. 그럼 전화가 와요. 전화가 오면 땅 주인 아니면 이 땅을 임차하겠다라고 하는 사람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땅 주인이 전화 와가지고 당신이 뭔데 내 땅에다 이런 거 박아놔. 그러면 그거 좀 깨끗하게 씁시다. 그러면 되죠. 나 동네 환경 지키며 이러면서 깨끗하게 씁시다. 동네를 위해서. 근데 누가 와가지고 임차 좀 해주세요. 임대차 좀 합시다. 그러면 임대차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되죠. 타인 물건에 대한 임대차 유효예요? 무효예요? 임대차 유효인 거예요. 보증금 많이 받아? 월 차임 많이 받아? 월 차임을 많이 받아야지. 그죠? 그래서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차임 200만 원 받기로 했대요. 계약은 몇 년? 3년.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3년 후에는 원상복구 반환한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하고 얘 입주 들어오자마자 땅 주인 나타났대. 재수 더럽게 없는 거죠. 그때는 땅 주인을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2천만 원에 200 정도 3년인데 여태까지 안 쓰던 거 뭘 갑자기 눈을 크게 뜨고 그러냐고. 내가 열심히 해줬으니까 내가 이거 한 달에 150만 원씩 보내고 50만 원 나가지면 안 되겠냐. 그러면서 이거 내가 잘 관리해 주겠다. 그래도 죽어도 안 된다. 그럼 할 수 없죠. 야, 너 땅 사용 수익 못 하겠다. 그러고 손해배상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사기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게 사기 아니에요. 그런데 3년 동안 땅 주인 안 나타났대요. 할 수 없잖아. 가져야지. 그죠? 그냥 가져야 되고. 나중에 10년 지날 때까지 안 나타나면 그때 어떻게 하죠? 끝. 그래. 내 거 되는 거야. 200만 원씩 3년이면 얼마예요? 그만큼은 안 될 것 같은데요. 2,400이니까 그죠? 7,200 정도 되죠? 깔끔하네요. 자, 이렇게 타인 물건에 대한 임대차도 유효입니다. 또 204번에 표의자가 착오로 인하여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라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205번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는 자는 그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 또 착오가 없었으면 의사표시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모두 다 입증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중대한 과실인데, 중대한 과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직업이죠. 당사자의 직업, 법률 행위의 목적,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표의자의 직업인 거야. 그래서 중대한 과실이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는 것을 말한다. 207번 같은 경우는 잘은 나오지 않는데 가끔 한 번씩 출제 비중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데요. 잘난 척 좀 하는 애들 있죠. 잘난 척 좀 했대.
직업하고 관련 없으니까 잘난 척 하는 거죠. 직업하고 관련 있으면 잘난 척 안 해도 다 알아주죠. 그래요. 그래. 골동품을 사면서 자신의 골동품 식별 능력과 매매를 소개한 자를 과신한 나머지 전문적 감정도 거치지 아니하고 도자기를 고가로 매수했다. 자, 이렇다고 해서 중대한 과실이 있는 건 아니죠. 얘가 혹시라도 도자기 감정 평가하는 사람이래요. 그럼 직업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보통 잘난 척하기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럼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죠. 자, 그 다음에 208번은 공장을 경영하는 자가 새로운 공장 설립할 토지,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했대요. 자, 공장을 경영하는 자가 공장 설립용 토지를 매수하고 있어요. 그러면 공장 설립용 토지를 살 때 관할관청에 건축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공장이 입지할 수 있는지 여부는 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정도는 알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공장을 운영을 하면서 아마 민원 엄청나게 받았을 거예요. 그죠? 시끄럽다, 냄새난다, 민원을 많이 받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는 공장을 설립할 때는 공장 설립이 가능한지 여부를 관할관청에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도는 알았을 텐데 그러한 확인을 하지 않았대요. 그럼 이건 중대한 과실이 있는 거죠. 직업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중과실이 있는 거예요. 넘기십니다. 자, 그런데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는 일단은 공무원의 말을 믿고 뭘 했답니다. 또 중개업자 말을 맹신해서 어떤 일을 했대요. 자,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부동산에 관한 가장 전문적인 집단이 어떤 집단이죠? 중개업자들이죠. 중개업자 말을 믿었다. 그럼 전문가 말을 믿었다는 얘기고, 공무원의 말을 믿었다. 공무원 말 안 듣고는 일 못 해먹죠. 그래서 이때는 무조건 중대한 과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209번도 중대한 과실이 없다. 그래. 중개 행위를 한 중개업자 스스로 매매계약의 목적물을 다른 점포로 오인한 채 매수인에게 알려준 과실을 바로 매수인 자신의 중대한 과실이라 평가할 수는 없다. 자, 그 다음에 동기의 착오예요. 착오의 종류 중에서 동기는 머릿속에 있는 꿍꿍이를 동기라고 얘기하거든요. 원래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이 동기가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에, 동기가 의사표시 속에 표시가 되어 있다는 얘기는 법률행위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 경우에는 동기의 착오가 있었고 그 동기가 내용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면 취소할 수 있어요. 또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되거나 상대방에 의해서 제공된 동기의 착오가 있었대요. 이 경우에는 표시 자체도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는 표시만 되어 있으면 충분하지 당사자 사이에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합의까지는 필요가 없다. 여기는 상대방으로부터 유발 제공되었다면 표시조차도 필요가 없다. 실제로는 이렇게 생긴 사거리 토지인데 고속도로도 바로 일로 가면 있어요. 여기에 땅이 이만큼 나온 거예요. 여기서 간이 공장을 하고자 하는 매수인이 이 땅을 살라 그래요. 나중에 투자 가치도 너무 좋을 것 같아. 살라고 하는데 여기는 전부 고층 아파트들이 꽉 찼어요. 여기다가 공장 지을 수 있을까요? 그래요. 근데 이거 사면서 갑하고 을이 매매하면서 을이 매매계약 체결하고 난 다음에 공장에 가서 건축허가 신청했더니 건축허가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을이 나는 여기 공장 건축하려고 했는데 건축허가가 안 나는지 몰랐습니다. 착오로 취소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갑이 야 네가 여기다가 공장 건축할지 네가 말했어?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인제 와서 뭘 못해! 이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계약을 취소 못하고 집에 가면서 버스 안에서 가만히 보니까 계약서 한쪽 구석에 써있네. 공장 건립용 이렇게요. 그 공장 건립용이라고 한다는 것은 동기가 표시되어 있다 그런 얘기죠. 표시되어 있으면 내용에 포함되는 거죠. 그런데 상대방이 모른다는 얘기는 합의는 안 했다 그런 얘기잖아요. 동기를 의사표시 내용으로 포함시키기로 하는 합의는 없었다 그 얘기겠죠. 그래도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있다. 또 하나 상대방으로부터 유발 제공된 동기의 착오는 이렇게 생긴 길이 있는데
여기에 땅이 하나가 있고 여기에 땅이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지금 매수인은 이 땅을 살라 그러는데 매도인이 소문을 내는 거예요. 매수인은 이 땅 살라 그래요. 이 땅 살라 그러는데 매도인이 막 지금 소문 냅니다. A가 뭐라고 소문 내냐면 야 도로가 이렇게 펴진대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반 이상이 도로에 편입이 되고 남은 땅 가지고는 별로 구실도 못하고 우리 땅은 아우 이거 어쩌면 좋아지나 몰라 뭐 이렇게 지금 막 소문 내고 있어요. 실제로는 도로가 이렇게 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매수인이 이거 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없어질 땅을 샀겠죠. 없어질 땅을 샀는데 그 동기는 상대방이 어떻게 됐어요? 유발 제공한 거잖아. 헛소문을 퍼뜨렸죠. 예, 이 경우에는 표시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게 표시가 되고 의사표시 해석상 법률적인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기만 하면 충분하지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까지는 필요가 없다. 그리고 211번에 귀속 해제된 토지인데도 귀속재산인 줄 잘못 알고 피고에게 증여한 경우에 이러한 착오는 동기의 착오인데 동기를 제공한 것이 피고 산하 공무원이었다. 그 공무원이 이 땅은 귀속토지입니다. 귀속토지는 뭐죠? 해방되면서 일본인 소유의 토지가 전부 국가에게 귀속되는 토지가 있었거든요. 귀속토지가 아니야. 그 할아버지가 이름이 뭐요? 할아버지가 이름이 산전수전이야. 이 토지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창씨개명해서 일본식 이름으로 등기한 땅들 굉장히 많아요. 발견만 되면 국가에서 일본인 소유의 땅인 줄 알고 싹 다 뺏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자손도 산전수전, 우리 할아버지 이름은 이게 아니죠. 예, 우리 할아버지 이름은 뭐 이렇게 해서 나가야 되는데 산전수전이 뭐야? 우리 할아버지 땅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도 근데 할아버지가 이걸 왜 갖고 있었을까? 고민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근데 공무원이 뭐래요? 에이! 이건 귀속토지요, 귀속토지. 국가에다가 귀속시켜야 되는 토지요라고 얘기했다고. 전 등기부나 호족부 띄워보면은 여기에 박아무개가 산전수전이 됐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있는데 공무원이 그거는 살펴보지도 않고 귀속토지라고 해서 국가에다가 증여했대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국가 귀속토지가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럼 토지를 증여했으니까 무조건 불이익 생겼죠. 그래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212번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제도와의 경합 중에서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후라도 매수인으로서는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위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리게 할 수 있다. 이거는 별표를 한 200개쯤 쳐놓으세요. 착오는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거죠. 착오는 의사표시. 해제는요, 계약 자체를 해제하는 거거든요. 가바구 우리 갑소유 부동산에 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중도금 주는 날이고 잔금을 주는 날인데 여기에 하자가 있었던 거예요. 하자가 있음을 알고도 얘가 중도금을 지급하게 되면 이건 법정 추인이 되거든요. 취소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예, 그래요.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니까 갑이 최고를 합니다. 최고를 하고 그 기간 내에 확답이 없으니까 계약은 취소가 돼버린 거예요. 해제가 돼버린 거예요. 해제가. 계약이 해제가 됐어요. 그런데 을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는 중도금을 스스로 지급하게 되면 법정 추인이 되니까 경제적 불이익이 있다는 걸 이유로 해서 취소하고 싶은 거예요. 얘는 그냥 해제해버렸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취소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쪽에 변호사가 아이 내비두라고. 아이고 무식한 것들 아무것도 모르고. 아이 취소하려면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계약이 존재할 때 취소를 하지. 지금 취소하게 되면 계약은 이미 소급해서 소멸하고 없는데 뭘 취소하냐고. 내비두라고. 그리고 걱정하지 마라 그랬다고. 근데 이쪽 변호사가 법정에 가더니 대법관들 앞에서 갑이 소멸시킨 그 행위로 봐서 해제는 어디다만 쓰는 거야? 계약에만 쓰는 말이니까 계약을 해제했다 갑은. 근데 취소는 계약 체결 전 단계에 있던 자신의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거잖아요.
살래요? 살게요. 라고 하는 이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거거든요. 이쪽에서 나는 매매계약 체결 전 단계에 있었던 나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대법관들이 뻘떡이 나고 어떻게 따랐어요? 박수를 엄청 쳤는데 하루 종일 서서 친 거야. 손바닥이 부러져갖고 망치를 일주일 동안 못 잡은 사건이에요. 이게. 매년 시험에 나와요. 매년.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대법관이 9명이 손바닥을 집에 가서 밥도 못 먹어서 못 씻었다니까. 그런 정도로 박수를 쳤어요. 아니 계약이 해제가 돼서 계약이 소멸하고 없으면 취소할 것도 없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이쪽 변호사는 얘가 소멸시킨 건 계약 자체인 것이고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두 개의 의사표시가 내용도 일치하고 상대방도 일치해야 성립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거를 지금 소멸시켰고 나는 계약 체결 전 단계에 있던 나의 의사표시를 취소합니다. 이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지 대법관들이. 그래서 이거 매년 나와요. 그래서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후라도 매수인으로서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 행사해서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리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착오와 불법행위인데요. 세 번째 줄 민법제 109조에서 중과실이 없는 착오자의 착오를 이유로 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이상 그 착오를 이유로 보증 계약을 취소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 자는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자, 우리 법률행위 내용에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고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취소할 수 있다고 해놨죠. 법에 그렇게 정해놨잖아요. 그럼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얘기는 경과실이 있어도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죠. 경과실이 있는 착오자가 의사표시를 취소했고 그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겼다. 그래도 착오자는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취소권으로 행사한 거기 때문에 위법 행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자, 쉬었다가 사기 강박하겠습니다.